마음에 안 들면 너희가 직접 다른 집을 찾아 나가. 그 말이 아직도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영원히 아물지 않을 칼날처럼 떠올릴 때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그 기막히고도 깊은 고통의 감정. 오직 내가 모든 것을 바쳤던 이에게 배신당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내 아이를 보면서도 한때 품에 안았던 그 아이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그런 기분. 당신은 아는가? 바로 그 기분이었다. 그 가을 일요일 내 성북동 대저택 문을 열고 들어선 지훈이 2개의 거대한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다. 그 뒤를 그의 아내 예은과 그녀의 어머니 혜정이 따랐다. 세상의 눈동자는 먹잇감 위를 맴도는 독수리처럼 경멸과 기대를 뒤섞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수아, 올해 67세다. 평생 사업과 가정에 헌신하며 살았다. 내가 힘들게 일궈낸 집에서 어느 날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내가 이룬 모든 것, 수아공방 체인점, 아시아 섬유시장에서의 명성, 나의 모든 자산은 마치 내 머리 위에 칼날이 되어버린 듯했다. 그날 오후 그 세 사람이 내게 묻지도 않고 내 집의 가장 좋은 방으로 스스럼 없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마치 스위치가 켜지듯 순진한 선량함과 냉혹한 생존 본능을 가르는 스위치가. 그들이 값비싼 여행 가방 덧붙이자면 그 가방들 역시 내 돈으로 산 것이었다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갈 때 나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모든 것을 소화하려 애쓰고 있었다. 엄마, 이건 잠시뿐이에요. 지우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했다. 저희가 재정적인 문제가 좀 생겨서요. 생활이 정리될 때까지 잠시 여기서 지내야 해요. 잠시. 그 기회주의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단어는 정말 유연했다. 몇 주, 몇 달 아니면 내가 곧 알게 되었듯이 내가 죽어 모든 것을 상속받을 때까지를 의미할 수도 있었다. 어쩌면 당신은 나처럼 성공한 여성 사업가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답은 간단하지만 고통스럽다. 바로 모성애. 때로는 우리를 눈멀게 하여 자식들이 결코 우리를 의도적으로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그 감정. 나는 사업에서 언제나 강인했다. 국제협상에서 나의 노련함은 정평이 나 있었지만 지훈에게만은 내 마음이 햇볕 아래 버터처럼 녹아내렸다. 나는 그날 서울의 하늘이 가을 특유의 맑고 푸른색이었음을 또렷이 기억한다. 나는 막 간단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원래 일요일에는 도우미를 집에 두지 않는 편이었다. 나만의 공간을 가지는 것을 더 좋아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유난히 불안하게 들렸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리로 갈게요. 저희라는 단어가 즉시 내 주의를 끌었다. 지훈이 예은과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후로 우리 가족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고 항상 어떤 긴장감을 동반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지훈과 예은뿐만 아니라 예은의 어머니 혜정까지 보았다. 그들 모두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것도 작은 가방이 아니었다. 불길한 예감이 나를 덮쳤다. 엄마, 저희 아파트가 없어졌어요. 지훈은 문에 들어서자마자 입을 열었다.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에 의해 강제 집행돼서 살 곳이 없어요. 나는 잠시 동안 침묵하며 그 소식을 소화했다. 아들이 재정 문제에 부딪힌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훈은 38세였고 최소 5번의 직업을 바꾸었다. 그가 회사를 떠나는 이유는 항상 회사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서였다. 나는 이 문장이 규칙이나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번역된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내가 3달 전에 빌려준 그 돈은? 나는 비난하는 듯 들리지 않으려 했으면서도 정말 궁금해서 물었다. 예은이 재빨리 끼어들며 완벽하게 염색된 금발을 쓸어 넘겼다.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좀 있었어요. 엄마. 아시잖아요. 차 수리비도 들고 그리고 제주도 여행은 취소할 수 없었고요. 그때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혜정이 두 걸음 앞으로 나서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한 듯한 자세를 취했다. 수아 씨, 물론 불편하시겠지만 정말 몇 주만이에요. 저희가 다른 곳을 찾을 때까지요. 저희가 여기 있는지조차 알아채지 못하실 거라고 약속할게요. 3명의 성인이 67세 노인의 집에 살면서 내가 그들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니. 이 거짓말은 너무나 뻔해서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무언가 그 무조건적인 모성애가 모든 것을 압도했다. 좋아 그럼. 손님방이랑 예나 방은 비어있으니 거기서 지내도록 해. 나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 정도면 충분할 거야. 세 사람은 변변한 감사 인사도 없이 여행 가방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예은은 중간에 멈춰서서 거실의 장식을 둘러보았다. 내가 여행 중에 직접 고른 희귀한 아시아 공예품들이었다. 그러더니 거만한 말투로 말했다. 저희가 여기 인테리어를 좀 더 현대적으로 바꿀 거예요. 엄마, 걱정 마세요.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와인 컬렉션도 알 수 없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둘째 주, 나는 작은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음을 알아차렸다. 돌아가신 남편 구경 씨가 내게 선물했던 에메랄드 귀걸이 한 쌍, 아버지가 물려주신 골동품 시계 하나, 정서적 가치가 가득한 작은 물건들이었다. 내가 물었을 때 아무도 어디 있는지 몰랐다. 엄마가 어디다 넣어두고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지우는 아이에게 말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요즘 정말 잘 잊어버리시네요. 이런 암시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지만 마지막은 아니었다. 조금씩 그들은 내가 기억력을 잃어가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교묘하게 심기 시작했다. 이것은 내가 한참 후에야 완전히 이해하게 된 전략이었다.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러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나는 예은이 내 가방을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따져 묻자 그녀는 놀랍도록 자연스러운 태도로 대답했다. 그냥 신용카드를 가져다가 아래층 마트에서 뭐 좀 사려고요. 지훈 씨가 괜찮다고 했어요. 내 카드?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네. 저희 다 여기서 살고 먹고 있잖아요. 뭐라도 좀 사서 돕는 게 당연하죠. 만약 그 식료품들이 정말 식사를 위한 것이었다면 납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은을 롯데월드타워 쇼핑센터에서 사온 여러 개의 쇼핑백을 들고 돌아왔다. 명품 옷, 값비싼 신발, 수입 향수. 월말에 도착한 신용카드 청구서에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식당과 상점에서의 지출 내역이 찍혀 있었다. 내가 지훈에게 이런 과도한 지출에 대해 따져 물었을 때 그의 반응은 나를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엄마,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서 뭐해요? 이 나이에 돈 모아서 뭐 했어요? 저희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즐겨야죠. 안 그래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나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되풀이했다. 아시잖아요. 엄마가 건강하실 때 저희랑 같이 즐길 수 있을 때 말이에요. 그는 재빨리 덧붙였지만 이미 마른 입 밖으로 나와 버렸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내 아들이 단순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 예은, 그리고 혜정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내 재산에서 빼내는 것. 날은 주로 바뀌고 주는 달로 바뀌었다. 3달 내내 나는 인내심 많고 가족의 동반에 감사하는 나이든 어머니 역할을 하는 오스카 여우주연상이 되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아영. 내 계획의 일부만 아는 유일한 사람조차도 걱정하기 시작했다. 수아야, 너 뭔가 달라졌어. 우리 주 1회 달콤한 휴식 카페 점심 모임에서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정말 괜찮은 거니? 난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어, 아영아. 나는 신비롭게 웃으며 대답했다. 때로는 2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설 필요가 있지. 아영조차도
내가 얼마나 정교하게 이 한 걸음 물러섬을 계산했는지 아무도 몰랐다. 모든 움직임, 모든 양보, 모든 억지 웃음은 내가 가장 고대하는 순간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 그날 나는 내 집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내 존엄까지 되찾을 것이다. 그날 나는 지훈, 예은, 혜정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줄 것이다. 수아 공방 40주년 기념 파티는 나의 거대한 마지막 공연을 위한 완벽한 무대가 될 것이다. 초대장은 이미 발송되고 있었다. 서울의 모든 재계 엘리트, 기자, 인플루언서들이 포함된 손님 명단. 잊지 못할 행사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서 나를 보고 있을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이 이야기에 누가 관심을 기울이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서 제가 결국 제 집에서 저를 모욕하려던 세 사람에게 어떻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모든 것은 그 일요일 아침에 시작되었다. 서울에 며칠간 비가 내린 후 마침내 날이 맑게 갠 날. 나는 간단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내가 알던 삶은 그때부터 변했다. 처음 몇 주 동안 나는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모두를 위해 푸짐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스크램블 에그, 갓 구운 빵, 정성껏 썬 신선한 과일. 나는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그날의 계획을 물었다. 나는 지훈에게 새 직장을 찾는 것을 돕겠다고 자청했고 심지어 그에게 관심이 있을 만한 몇몇 인맥을 제안하기도 했다. 엄마, 다 제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는 사춘기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거만한 어조로 항상 대답했다. 지금 몇 군데 다국적 기업과 협상 중인데 제 이력서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2주 후 나는 그 협상들이 그들 세 사람이 새 집을 찾으려는 관심만큼이나 허황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면접도 없었고 후속 전화도 없었으며 이력서도 보내지 않았다. 대신 택배 상자는 쌓여갔고 긴 와인병도 늘어났으며 그들은 내 거실에서 오후 내내 왕비처럼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내가 식탁 여기저기에 흩어진 접시들을 치우고 있을 때 나는 예은이 복도에서 지훈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가 언제까지 집 찾는 척해야 해. 이 집은 완벽하잖아. 없는 게 없어. 인내심을 가져, 여보. 그가 대답했다. 언젠가는 우리 존재에 익숙해질 거야. 우리는 그냥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 그들의 대화는 내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니. 마치 내가 그들의 전략에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하다는 듯이 그들이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을 빼앗기 위해서 나는 접시들을 가슴에 꼭 안고 그 자리에서 그들과 대치하고 싶은 충동을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곧 그들 세 사람 중 아무도 진정으로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떠나겠는가? 살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며 모든 청구서를 지불해줄 로망난 노인이 있었다. 성북동에 있는 나의 아름다운 대저택, 6개의 침실, 수영장이 딸린 정원, 멀리 보이는 산 전망은 그들의 올 인클루시브 5성급 호텔이 되어버렸다. 변화는 작은 것들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장식 변경이었다. 어느 날 내가 동대문에서 돌아오니 내가 직접 걸었던 토착 직물 걸개가 사라지고 예은이 산추상화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녀는 그 그림이 가구와 더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재의 책들이 그들만 아는 기준으로 재배열되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전혀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저희는 그냥 집을 좀 더 현대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엄마. 내가 이런 변화들에 대해 언급하자 지우는 이렇게 설명했다. 엄마의 장식은 너무 낡았어요. 무슨 민속박물관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칼을 긋는 것 같았다. 그 낡은 것들은 내 여행 기념품이었고
아시아 곳곳을 답사하며 직접 고른 독특한 예술품이었다. 토착의 오래된 직물 예술을 보존하고 전파하는데 평생을 바친 나의 무언의 증거였다. 그들이 내 개인 공간을 침범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다. 그들이 이사 온 지 18일째 되는 목요일 오후였다. 나는 주방에서 건강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지훈이 예은을 뒤따라 들어왔다. 나는 공기 중에 뭔가 다른 불길한 긴장감을 느꼈다. 엄마, 저희가 생각 중인데요. 그가 입을 열었다. 사춘기 때 새 차를 갖고 싶어 할 때와 똑같은 너무나도 익숙한 어조였다. 집 배치를 좀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도 엄마는 거의 사용 안 하시잖아요. 나는 침묵했다. 찻잔을 꽉 쥐어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 내 침실, 내 드레스룸, 옷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추억을 보관해온 신성한 공간. 예은 씨가 옷을 보관할 공간이 더 필요해요. 그는 마치 당연한 일을 설명하듯 심지어 나를 돕는다는 듯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있는 서재는 혜정 아주머니가 쓰시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사생활이 필요하시잖아요. 내 서재. 내가 여전히 사업의 일부를 처리하고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며 좋은 책을 읽기 위해 숨어들던 피난처가 이제 혜정 아주머니의 공간이 된다는 말인가. 그럼 난 어디서 지내지? 나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며 물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바꾼 그 말이 나왔다. 뒤에 있는 작은 손님방이면 충분할 거예요. 좀 작긴 해도 전용 욕실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들면 너희가 직접 다른 집을 찾아 나가. 최악은 그 말 자체보다도 예은이 뒤이어 터뜨린 비웃음이었다.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는 듯한 그 거만한 웃음. 혜정은 복도를 지나가면서도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났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그것은 냉정하고 교활한 결단이었다. 내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만 느꼈던 그런 결단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따뜻함이 없고 눈에 닿지 않는 미소였다. 그리고는 한마디만 했다. 생각해 볼게. 나는 그 자리에서 그들과 싸울 용기가 없었다. 내가 그들에게 그 침실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그곳에서 내 돌아가신 남편 구경 씨와 30년을 함께 잤다. 내 두 아이 모두 그곳에서 태어났다. 내가 집에서 자연분만을 고집했던 곳이었다. 모든 구석이 내 역사의 일부를 담고 있었고 모든 물건은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틀 후 나는 별다른 저항 없이 내 안방을 내주었다. 나는 예은이 내 드레스룸을 재정리하고 그녀가 구식이라고 생각하는 내 옷들을 버리고 그 공간을 자신의 명품 옷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혜정이 내 서재를 자신의 개인 공간으로 바꾸고 그녀의 수정과 영적 성장 서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보았다. 나는 뒤편의 작은 손님방으로 이사했다. 몇 장의 가족사진, 내 약,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몇 권의 책 등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공간이 너무 좁아서 대부분의 소지품을 상자에 넣어 차고에 쌓아두어야 했다. 잠시뿐이야.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잠시뿐이야.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들의 의도가 결코 잠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진주 목걸이를 찾다가 그것이 상자에서 사라진 것을 알고 경악했다. 내가 물었을 때 세 사람은 서로 눈을 교환했다. 거기에 두셨다고 확실하세요? 지훈이 의심스러운 듯 물었다. 요즘 자꾸 물건을 어디에 두셨는지 잊어버리시네요. 늘 내 보석함에 넣어뒀어요. 나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혹시 누구한테 빌려주시고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은이 걱정하는 척하며 제안했다. 우리 할머니도 처음엔 이랬어요. 작은 거 잊어버리다가 완전히 정신을 놓으셨죠. 혜정은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그들은 내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들은 항상 내가 날짜를 잘못 기억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항상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무심코 언급했다. 그날 밤 나는 비좁은 방에 갇혀 내가 정말로 뭔가를 잊고 있는 건지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공책을 꺼내 그들이 언급한 모든 사건을 적기 시작했다. 내가 잊었다고 하는 약속들, 그들이 전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기억이 없는 통화들, 그들이 맹세코 우리가 나누었다는 대화들. 이 모든 것을 냉정하게 분석했을 때 섬뜩한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들의 말 외에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잊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었다. 내 스케줄러에는 그 약속들이 없었고 내 휴대폰에는 그 통화 기록들이 없었다. 어떻게 내가 수십 년 전의 사후, 회의 세부 사항을 또렷이 기억하면서 중요한 대화를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기억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었다. 한 주 후, 내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혜정이 내 가방을 뒤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내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소리치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어머, 수아 씨, 깜짝 놀랐잖아요. 그녀는 재빨리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냥 아스피린을 찾고 있었어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요. 아스피린은 욕실 약 상자에 있어요. 늘 거기에 있었어요. 내가 지적했다. 내 지갑에는 없어요. 맞다. 내가 바보 같았네. 그녀는 웃으며 사과했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가끔 저도 헷갈려요. 그날 밤 나는 내 가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내 주소록이 조작되어 있었고 몇몇 페이지는 살짝 접혀 있었다. 내 스케줄러의 특정 날짜에는 미묘한 표시가 있었고 최악은 내 수표책에서 여러 장의 수표가 사라져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은행에 전화했다. 최근 3장의 수표가 내 서명으로 현금화되었다. 금액은 모두 상당했고 서명은 매우 비슷하게 모방되었지만 분명히 내 것이 아니었다. 임 여사님,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은행 지점장이 내게 물었다. 나는 주저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정면 대결을 의미하고 심지어 경찰 개입까지 불러올 수도 있었다. 내 직감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증거, 더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다. 당분간은 아닙니다. 나는 대답했다. 일단 그 수표책을 정지시키고 새 수표책을 발급해 주세요. 제가 직접 가서 찾아갈게요. 바로 그날 집에서 컴퓨터로 문서를 찾다가 나는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했다. 검색 기록에서 노년 치매 증상, 가족을 위한 후견인 신청 방법, 서울 요양원 추천, 정신능력 상실 증명 방법 등의 검색어가 발견되었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그들은 단순히 나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더 사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나를 무능력자로 선언하고 내 재산을 합법적으로 통제한 다음 아마도 나를 어떤 요양원에 보내어 그들의 뜻대로 나를 완전히 조종하려는 것이었다. 내 첫 번째 충동은 그들에게 달려가 소리 지르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회사를 운영한 경험은 충동적인 결정이 거의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사업에서 먼저 통제력을 잃는 쪽이 협상에서 지는 법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내 삶과 존엄에 관한 협상이었다. 나는 폭발하지 않고 관찰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건망증 있는 노인 역할을 하는 완벽한 배우가 되었다. 그들이 내가 뭔가를 잊었다고 암시하면 나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숨겨놓은 물건을 찾지 못하면 나는 내 소위 부주의함에 대해 사과했다.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계획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동시에 나는 나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내게는 동맹이 필요했다. 내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오래된 친구를 방문한다는 핑계로 나는 달콤한 휴식 카페로 향했다. 그곳은 내가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아영과 만나던 곳이었다. 이번에는 평소처럼 책이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서 극도의 분노로 변했다. 수아야, 이건 완전 범죄야. 그녀는 소리쳤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나는 설명했다. 그들은 가족이고 공개적으로 고발하면 수아 공반의 명성에 먹칠을 할 거야. 40년간의 노력이 이런 주문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당할 순 없잖아. 나에게 계획이 있어. 나는 내 자신의 냉정함에 놀라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예나와 정은 변호사의 도움도. 그날 밤 나는 아영의 휴대폰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딸 예나에게 전화했다. 오빠와는 달리 예나는 언제나 책임감 있고 성실하며 감사할 줄 아는 아이였다. 이 소식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다. 엄마, 제가 당장 첫 비행기 타고 서울로 돌아갈게요. 그녀는 즉시 말했다. 안 돼. 아직은. 나는 그녀에게 요구했다. 우리가 연락한다는 것을 아무도 알면 안 돼. 일단 거기서 나를 도와줘. 다음 날 나는 서초동에 있는 이정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20년 넘게 신뢰해온 이정은 변호사였다. 그녀는 항상 효율적으로 나를 맞이했다. 수아 씨, 이건 매우 심각합니다. 내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내가 모아온 증거들을 확인한 후 그녀는 말했다. 그들은 후견인 선임 청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요. 그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나는 속으로는 답을 두려워하면서도 물었다. 유감스럽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보통 매우 신중하지만 그들이 충분한 인지 능력자와 증거를 제시한다면 최소한 임시 후견인 선임을 먼저 받아낸 다음 더 포괄적인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시 기간 동안 지훈 씨가 당신의 아들로서 임시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당신의 계좌, 부동산, 회사 지분, 모든 것을 처분할 권한을 갖게 될 겁니다. 등골을 타고 섬뜩한 기운이 흘렀다.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이것은 단순히 불청객과의 동거도 아니었고 내 카드로 과도하게 지출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법적으로 말살시키고 내가 직접 일궈낸 산 속에서 나를 죄수로 만들려고 했다. 나는 그들을 막아야 했다. 내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다시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방식으로 그들을 막아야 했다.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정은 변호사는 특별히 까다로운 사건에 직면했을 때만 나타나는 빛이 그녀의 눈에서 번뜩이는 것을 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극도로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소문이라도 새어나가면 그들이 계획을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나는 집에서 계속 건망증 있는 노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정은 변호사, 아영, 예나와 함께 판세를 뒤집을 비밀 계획을 진행했다. 모든 행동은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모든 문서는 꼼꼼하게 준비되었으며 모든 동맹은 핵심 위치에 배치되었다.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집에서 점점 더 많은 공간을 내주었다. 그들이 거실을 재배치하고 가구를 옮기고 심지어 주방을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것을 허락했다. 내 신용카드가 롯데월드타워 쇼핑센터에서 큰 금액으로 긁힐 때 나는 미소 지었다. 더 많은 개인 물품이 신비롭게 사라질 때 나는 못 본 척했다. 동시에 물밑에서는 내 계획의 모든 토미바퀴가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나는 대화를 관찰하고 기록했다.
농담으로 위장된 모든 비난, 내 재정관리 능력 부재에 대한 모든 언급, 내가 사라진 후 그들이 세우는 모든 계획들. 그리고 그들은 내 앞에서 나를 엄마, 할머니라고 부르며 방문객들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게 굴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다. 석 달 내내 나는 인내심 많고 가족의 동반에 감사하는 나이 든 어머니 역할을 하는 오스카 여우주연상이 되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아영조차도 걱정하기 시작했다. 수아야, 너 뭔가 달라졌어. 우리 주 1회 달콤한 휴식 카페, 점심 모임에서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정말 괜찮은 거니? 난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어, 아영아. 나는 신비롭게 웃으며 대답했다. 때로는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설 필요가 있지. 아영조차도 내가 얼마나 정교하게 이 한 걸음 물러섬을 계산했는지 아무도 몰랐다. 모든 움직임, 모든 양보, 모든 억지 웃음은 내가 가장 고대하는 순간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 그날 나는 내 집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내 존엄까지 되찾을 것이다. 그날 나는 지훈, 예은, 혜정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수아 공방 40주년 기념 파티는 나의 거대한 마지막 공연을 위한 완벽한 무대가 될 것이다. 초대장은 이미 발송되고 있었다. 서울의 모든 재계 엘리트, 기자, 인플루언서들이 포함된 손님 명단. 잊지 못할 행사가 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내 방의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방이었던 그곳에서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계획은 빠르지도 간단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완벽할 것이다. 나는 순진함이나 충동으로 나의 아시아 섬유 제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었다. 사업의 모든 단계는 계산되었고 모든 결정은 신중하게 숙고되었다. 이제 나는 그와 동일한 전략을 내 개인적인 삶에 적임해. 내 방의 어둠은 내 생각을 투영하는 완벽한 캔버스 같았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지훈과 예은의 희미한 소리는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다. 어떻게 그들은 자신들에게 살 곳을 제공한 사람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민 후에도 그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 답은 간단했고 가슴 아팠다.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에게 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극복해야 할 장애물, 착취할 수 있는 자원이었다. 새벽녘, 첫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올 때 나는 이미 반격의 기본 구조를 명확하게 그렸다. 내게는 동맹, 자원, 절대적인 비밀 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내심이 필요했다. 복수는 좋은 와인처럼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화장품으로 다크서클을 꼼꼼히 가리고 평소처럼 행동했다.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저녁 식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혜정의 지시 미소 지었다. 예은이 내 우편물을 거리낌 없이 뒤지는 행동을 무시했다. 나는 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가게에 다녀올게요. 아침 식사 후 나는 선언했다. 직접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요. 엄마, 혼자 처리할 수 있겠어요? 지훈이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다. 요즘 좀 멍해 보이시던데. 내 회사 정도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단다, 아들아. 나는 굳은 미소를 지었다. 벌써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단다. 아, 물론이죠, 물론. 걱정으로 위장된 작은 모욕들. 나는 동대문에 있는 수아 공방 본점에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다. 하지만 내 진짜 목적지는 다른 곳이었다. 나는 정은 변호사 사무실로 차를 몰았다. 이정은 변호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전날 내 사무실 전화로 조용히 그녀에게 전화했다. 수아 씨, 예약도 없이 오시다니 놀랍네요. 그녀는 내가 문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다. 지훈이 전화해서 확인할 경우를 대비한 우리의 대본에 완벽하게 맞춰서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절대적인 비밀 유지를 확인한 후 나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내 공간을 침범했는지, 내가 건망증이 있다는 발언들, 그리고 내가 무능력자로 선언될 것이라는 계획을 들은 것까지. 이건 매우 심각합니다, 수아 씨. 정은 변호사는 꼼꼼하게 필기하며 말했다. 그들은 후견인 선임 청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성공하면 지훈 씨가 당신의 재산을 완전히 통제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나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막느냐 하는 겁니다. 정은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오가니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우선 우리는 당신의 법적 캥이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 완전한 신경학적 평가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그들이 당신을 무능력자로 주장하려 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이 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내가 생각했던 것이었다. 둘째, 우리는 당신의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이 후견인 선임을 받아낸다면 비록 임시적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재산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나는 말했다. 회사를 파는 건 어떨까요? 정은 변호사의 놀라움은 진심이었다. 수아 공방을 판다고요? 수아 씨, 그건 당신의 평생 노력이자 유산인데요. 지훈이 몇 달 안에 망칠 유산이에요. 나는 씁쓸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토착 직물 예술을 보존하고 홍보하는 사명을 계속 이어갈 사람에게, 수십 년간 나와 함께 일한 장인들을 존중할 사람에게 팔고 싶어요. 정은 변호사는 내 논리를 이해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들이 후견인 선임 청구를 시도할 때 회사가 당신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면 완벽하네요. 그들은 손도 못 댈 겁니다. 매각 대금은 해외 계좌로 옮겨 신탁이나 재단의 명의로 관리하면 그들이 쉽게 손댈 수 없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2시간 동안 우리는 완전한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달렸다. 정은 변호사는 항상 뛰어났다. 그녀는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냈다. 그녀의 사무실을 나설 때 내 마음속에는 기묘한 슬픔과 결심이 교차했다. 평생 운영해온 회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슬픔과 내 집에 사는 그 새 독수리 같은 사람들이 내 수십 년간의 노력의 결실을 가로채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내 다음 단계는 예나에게 전화하는 것이었다. 오빠와는 달리 그녀는 언제나 책임감 있고 현명했으며 나의 국제사업 파트너였다. 나는 지훈이 이 통화를 추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로 그녀에게 전화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걱정하는 목소리인데요. 그녀는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말했다. 예나야,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 하지만 너는 절대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해야 해. 지훈에게도 우리가 통화했다는 것을 알리면 안 돼. 엄마, 절 겁주고 있어요.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단다, 예나야. 나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어떤 세부 사항도 빠뜨리지 않고. 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점점 더 팽팽해졌다. 엄마, 제가 당장 첫 비행기 타고 서울로 돌아갈게요. 그녀는 마침내 분노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 돼, 얘야.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야. 네가 싱가포르에서 먼저 나를 도와줘야 해. 나는 그녀에게 내 계획의 첫 부분을 설명했다. 수화 공방을 조용히 매각하는 것. 서울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지만 엄마, 정말 괜찮아요? 회사는 엄마의 평생 노력인데 내 인생은 회사 하나보다 훨씬 더 중요해, 예나야. 나는 네 오빠의 무능함과 탐욕에 의해 망가지는 것보다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 싶어. 적합한 구매자를 생각해둔 곳이 있어요. 사실, 그래.
아시아 연합 공방의 윤백현 씨 기억하니? 그는 항상 우리 사업 모델을 높이 평가했고 우리는 토착 장인들과의 공정 거래에 대한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어. 그는 아주 훌륭한 후보자야. 예나는 동의했다. 그분은 자원도 있고 엄마의 철학을 이어갈 비전도 있으시죠. 맞아. 네가 그분에게 비공개로 연락해서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집안일의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말고 내가 은퇴를 고려 중이고 수화 공방의 본질을 존중할 꿈의자를 찾고 있다고 말이야. 오늘 바로 처리할게요. 예나는 약속했다. 그리고 다음은요? 다음은 네가 매각 대금을 해외의 안전한 계좌로 옮기는 것을 도와줘야 해. 정은 변호사가 법적 구조를 처리하고 있지만 네가 서명해야 할 서류들이 있을 거야. 모든 것이 준비되면 내가 서울로 돌아갈게. 나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 독수리 같은 것들과. 나는 그녀의 말을 마무리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공중전화 부스를 바라보며 비현실적인 기분을 느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내 회사를 팔고 숨어서 내 딸에게 전화하고 내 아들과 싸우기 위해 은밀히 계획을 꾸미다니. 인생은 때때로 정말 잔인하다. 다음 날들 동안 나는 집에서 가면을 유지하는 것과 비밀스럽게 계획을 추진하는 것 사이에서 미묘한 춤을 추었다. 매일 아침 나는 순종적인 어머니이자 시어머니 역할을 했고 매일 오후 나는 가게에 간다는 핑계로 실제로는 다른 전문가들을 만났다. 신경과 의사, 정신과 의사, 노년학 전문가. 그들 모두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내 정신 상태는 완전히 정상이었고 인지 능력 저하의 징후는 전혀 없었다. 정말 인상 깊네요. 임 여사님. 유명한 서울대학교 병원의 왕 박사가 말했다. 당신의 인지 능력은 어떤 연령대의 평균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67세라는 나이를 감안할 때뿐만 아니라 말이죠. 그런 공식적인 증명서를 발급해 주실 수 있나요? 내가 물었다. 물론입니다. 어떤 법원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상세한 보고서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몇 주 동안 내가 받은 5개의 의료 보고서 중 첫 번째였다. 정은 변호사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며 우리의 방어 무기고를 구축했다. 동시에 예나와 윤백현 씨의 협상도 진행 중이었다. 예상대로 그는 수화 공방을 인수할 기회에 매우 흥분했다. 그의 초기 제안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우리가 예상했던 시세보다 40%나 더 높아요. 예나는 우리의 암호화된 통화 중 하나에서 내게 말했다. 우리는 내가 가게 사물함에 숨겨둔 휴대폰을 통해 통신 앱으로 익명 통신 시스템을 구축했다. 백현 씨는 단순히 물리적 자산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명성, 독점적인 고객층, 시장에 대한 이해도 사고 있는 거야. 나는 설명했다. 이것은 공정한 가격이야. 그리고 그는 현 직원들을 모두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언급했어요. 특히 그 노련한 장인들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명예 고문으로 계속 남아주기를 바란다고요. 나는 약간의 슬픔을 담아 웃었다. 백현 씨는 내가 일궈낸 사업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군. 이것은 단순히 섬유회사가 아니야. 이것은 오래된 토착 전통과 현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이고 사라져가는 기술을 보존하며 종종 소외되는 지역사회에 품위 있는 생계를 제공하는 방법이지. 우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거야. 나는 결정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 이번 매각은 회사 창립 기념일까지 절대적인 비밀로 유지되어야 해. 40주년 기념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할 거야. 예나는 즉시 내 전략을 이해했다. 그것이 당신의 거대한 공개를 위한 최고의 무대가 되겠네요. 그녀는 말했다. 모든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고 언론도 있고 존경받는 증인들도 있고. 완전히 맞아. 그리고 그때까지 모든 돈은 그들이 손댈 수 없는 안전한 해외 계좌로 이미 옮겨져야 해. 회사 매각 협상이 조용히 진행되는 동안 나는 또 다른 난제에 직면했다. 내 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북동에 있는 나의 대저택은 수십 년간의 내 추억을 담고 있었다. 기쁨과 슬픔의 순간들, 가족의 축하 행사, 내 아이들의 성장을 목격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구석이 배신으로 더럽혀졌다. 모든 방은 내가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사람들의 손에서 겪은 잔인한 비난과 굴욕을 떠올리게 했다. 답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어느 날 달콤한 휴식 카페 모임에서 아영이 세빛재단의 오세연 관장님을 초대했다. 세빛재단은 소외된 노인들을 돕는데 헌신하는 단체였다.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공간입니다. 세연 관장님은 차를 마시며 설명했다. 우리 대기 명단에는 거의 50명이나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완전히 판도를 바꿀 겁니다. 3배 이상의 노인들을 돌보고 치료 활동을 제공하며 심지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진 분들을 위한 공동체 센터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이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명확하게 알았다. 팔리지 않을 것이다. 지훈에게 남겨지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계속 소유하지도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기부될 것이다. 세연 관장님,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 집을 세빛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는 공개 발표 후 48시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 발표는 수화 공방의 창립 기념 파티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아영은 놀라서 차를 엎지를 뻔했다. 세연 관장님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정말 드문 일이었다. 수아 씨, 이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가장 관대한 기부입니다. 관대함이 아닙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잘랐다. 이것은 응징의 정의입니다. 한때 노인들을 경멸하는 무대였던 그 집은 이제 그들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한때 잔인함으로 가득했던 곳은 이제 보살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한때 경멸로 가득했던 곳은 이제 존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대한 결정, 회사 매각과 집 기부가 확정되면서 나는 어깨 위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직 처리해야 할 세부 사안이 많았지만 내 계획의 큰 그림은 이미 잡혔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비상계획이 필요하다. 만약 지훈, 예은, 혜정이 그 전에 내 의도를 알아챈다면, 그들이 그 후견인 선임 계획을 가속화한다면 우리에게 증거가 필요해. 다음 회의에서 나는 정은 변호사에게 말했다. 그들의 진짜 의도를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말이야. 어떤 제안이라도 있나요? 그들이 내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싶어. 그들의 계획, 그들의 모욕, 나에 대한 그들의 진짜 생각을 포착하는 거야. 정은 변호사는 눈썹을 찌푸렸다. 수아 씨,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해서는 몇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나는 그저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폭로하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 친구들, 사업 파트너들, 지금은 그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지만 그들의 진짜 본성을 모르는 서울 상류사회 사람들 말이에요. 결국 정은 변호사가 추천한 비밀스러운 기술자의 도움으로 나는 집에 몇몇 주요 지점에 초소형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 거실. 그들은 내가 잠들었을 때 거기서 모였다. 식당. 그들은 점심 식사 중에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계획을 논의했다. 심지어 내가 예전에 쓰던 안방, 지금은 지훈과 예은이 차지한 그곳에도. 다음 몇 주 동안 내가 얻은 녹음은 내 최악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이 나를 비난하는 잔인함, 내 미래를 계획할 때의 냉담함, 내가 사라진 후 유산을 어떻게 탕진할지 논의할 때의 노골적인 잠욕. 녹음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칼을 꽂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내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다. 내 계획의 마지막 조각은 거대한 공개 이후 내가 갈 곳이었다. 지훈, 예은, 혜정과 공개적으로 틀어진다면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다. 비록 몇 군데 투자 부동산이 있었지만 모두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쉽게 추적될 수 있었다. 김진우 씨, 몇 달 전 자선 행사에서 알게 된 호랍이 부동산 기업가였다. 그는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여의도에 갓 완공된 아파트였다. 우리 둘이 남산에서 조용히 점심 식사를 하던 중 그는 내리 그곳이 공원을 마주보고 있고 24시간 경비가 있으며 가장 좋은 점은 아무도 이 소화를 그렇게 현대적인 곳과 연결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 그렇게 말하죠? 나는 반쯤 농담조로 물었다. 당신의 대중 이미지는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아시아 섬유, 성북동의 오래된 저택, 당신의 골동품 가구로 가득한 사무실과 너무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무도 스마트 홈 시스템과 옥상 수영장이 있는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에서 당신을 찾지 않을 겁니다.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물론 맞았다. 내 개인적인 미학은 항상 전통적이고 수공예적이며 역사적인 것에 대한 애착이 있었지만 어쩌면 변화할 때가 되었을지도 몰랐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나 자신을 재창조할 때가 보고 싶네요. 나는 대답했다. 그 아파트는 진우 씨가 묘사한 모든 것, 심지어 그 이상이었다. 넓고 밝았으며 공원과 멀리 산이 한눈에 들어왔다. 현대적이면서도 차갑지 않았고 세련되면서도 과시적이지 않았다. 내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곳이었다. 나는 그날 바로 그 아파트를 매입했다. 정은 변호사가 이를 위해 특별히 설립한 회사를 통해 나를 포함한 나의 작은 신뢰 서클 외에는 아무도 내가 진짜 설립한 회에 아영이 조용히 아파트를 꾸미는 임무를 맡았다. 은퇴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그녀는 흠잡을 데 없는 취향을 가지고 있었고 나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몇 주 만에 그녀는 그 텅 빈 공간을 따뜻한 집으로 바꾸어 놓았다. 내가 가장 아끼는 개인 물품 중 일부가 그곳에 놓였는데 그 모든 것은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돼서 조용히 옮겨진 것들이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가 되었어. 그녀는 최종 결과물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추억. 회사 매각, 후견인 선임 청구에 대한 법적 방어, 집 기부, 새 아파트 등 모든 요소가 제자리에 놓였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클라이맥스. 수화 공방 40주년 기념 파티에서의 공개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싱가포르에 사는 딸 예나에게 전화했다. 오빠와는 달리 그녀는 언제나 책임감 있고 현면했으며 나의 국제사업 파트너였다. 우리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녀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가게에서 일찍 돌아와 소름 끼치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그날 나는 유난히 두통이 심했다. 나에게는 드문 일이었지만 지난 몇 주간의 스트레스가 분명 영향을 미쳤다. 나는 개인 비서 소라에게 가게 문을 닫아달라고 부탁하고 집에 가서 쉬기로 했다. 나는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이것은 내 집이 침해된 이후로 습관이 된 일이었다. 나는 그 거만한 시선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내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척하는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도 않았다. 다시 건망증 있는 노인 가면을 쓰기 전에 잠시의 평화가 필요했다. 정원을 가로지르던 중 나는 희미한 말소리를 들었다. 거실에 반쯤 열린 창문 덕분에 대화의 파편을 포착할 수 있었다. 나는 꼼짝 않고 멈춰섰다. 지훈, 예은, 혜정의 목소리를 즉시 알아차렸다. 변호사가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했어. 혜정이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는 구체적인 증거 말이야. 내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들이 들을까봐 겁이 났다. 어떤 증거 말이에요? 예은이 정말 궁금한 듯 물었다. 예를 들어 미납된 청구서, 문제가 있는 재정 결정, 비정상적인 행동 같은 것들,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는 것들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어서 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평생을 바쳤던 그 아이의 목소리. 그럼 우리가 그런 증거를 만들면 안 될까? 그는 내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냉혹한 어조로 제안했다. 우편물을 가로채거나 결제일을 조작하거나 그런 종류의 일들 말이야. 어머, 지훈 씨. 예은의 목소리는 약간 흥분한 듯 들렸다. 그렇게 하면 불법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을 증명하는 것을 돕는 것뿐이야. 그가 대답했다. 그 뒤틀린 논리는 나를 역겹게 만들었다. 우리 엄마는 정말 그렇게 큰 자산을 관리할 수 없어. 우리는 엄마를 보호하고 엄마가 스스로를 해치지 않게 하는 동시에 너희의 미래도 보장하는 거야. 혜정이 덧붙이며 늑대 같은 낄낄거리는 소리를 냈다. 생각해봐. 그의 계좌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너희가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야. 너희가 항상 원했던 해변 별장, 세계 여행,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나는 정원벽에 기대어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의심을 확인시켜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골적인 잔인함이었다. 그들이 나의 자율성을 파괴할 계획을 세울 때의 냉철한 계산이었다. 그럼 우리가 후견이 선임을 받은 후에는 엄마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예은이 물었다. 이제 그녀는 이 계획에 더 관심을 갖는 듯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분당 쪽에 아주 좋은 요양원 몇 군데가 있어. 지우는 날씨 이야기를 하든 무심한 어조로 말했다. 환경도 아주 조용하고 의료시설도 아주 좋아. 거기서 잘 지내실 거야. 하지만 엄마가 가려고 하지 않으면요? 예은이 끈질기게 물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내 아들은 내가 결코 그에게서 볼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냉혹함으로 대답했다. 법적으로 엄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어. 내가 엄마의 법정 후견인으로서 결정할 거야. 그 순간 나는 정원벽에 기대어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배신은 철저했고 절대적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나를 이용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말살시키고 자율적인 인간으로서의 나의 존재를 폐기하려던 것이었다. 나는 알츠하이머병으로 말년에 고통받았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점차 잃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직접 목격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아버지는 정말로 아프셨고 정말로 보살핌이 필요했다. 하지만 나는 내 정신 상태는 너무나 좋았다. 나는 수익성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국제적인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책을 많이 읽고 정치와 경제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은 내 돌고하고 후견인 선임을 받은 후에는요? 다음 단계는 뭐예요? 혜정이 물었다. 그녀는 항상 더 멀리 내다보았다. 모든 걸 팔 거야. 지우는 잔인하고 간결한 어조로 대답했다. 집, 회사, 모든 부동산. 내가 법정 관리인으로 지정될 거야.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받아 마땅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럼 엄마는요? 예은이 다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스치는 한 줄기 망설임에 나는 잠시나마 그녀에게 아직 인간성이 남아있기를 바랐다. 밖에 아주 좋은 요양원들이 많이 있단다. 혜정이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다. 아니면 작은 아파트를 얻어들이고 간병인을 고용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돈이 마침내 올바른 사람들의 손에 들어간다는 거야. 희망은 나타났을 때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졌다. 그들의 계획에는 동정심이 없었다. 오직 냉혹한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들에게 나는 꿈과 욕망, 두려움과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과 내 돈 사이의 장애물일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뒷문으로 돌아갔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그 집을 빠져나와 내 차에 올랐다. 나는 거의 1시간 동안 목적 없이 운전하며 방금 알게 된 모든 것의 심각성을 소화하려 했었다. 지훈의 배신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찔렀다. 내가 모든 것을 바쳤던 내 친아들이 내 것을 훔칠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정체성, 나의 자율성, 나의 존엄성을 파괴하려 했다. 그가 냉혹하고 계산적으로 말했던 것을 떠올릴 때마다 내 심장은 칼에 찔려 비틀리는 것 같았다.
마침내 내가 정신을 차리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광장에 차를 세웠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에게 전화했다. 내 딸 예나와 내 변호사 정은에게. 예나야, 네가 가능한 한 빨리 서울로 돌아와야 해.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말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네 오빠한테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내 목소리에 놀랐다. 네가 도착하면 모든 것을 말해줄게. 제발, 일단 나를 믿어줘. 이어서 나는 정은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그날 오후 긴급 회의를 예약했다. 서초동에 있는 그녀의 사무실은 은밀한 곳이었고 나는 방해받거나 발견될 걱정 없이 속 시원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 수아 씨, 제가 직업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은 변호사는 내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말했다. 그들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당신의 정신 상태는 분명히 아주 건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을 들었잖아요. 나는 분노로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증거를 만들고 있어요. 정은 변호사님. 그런 사소한 일들이 합쳐지면 부주의한 판사를 설득할 수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나를 안심시켰다. 우리는 더 강력한 반격 계획을 세울 겁니다. 우선 우리는 당신의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바로 그날 오후부터 법적 보호 조치가 시행되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나의 현재 정신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정은 변호사는 세 분야의 전문가를 주선했다. 신경과 의사, 정신과 의사, 노년학 전문가. 철저한 평가 후 세 전문가 모두 내 정신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며 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보고서들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경과 권위자인 장 박사는 내게 확신을 주었다. 인지 능력 저하의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기억력은 온전하고 실행 능력은 어떤 연령대에서도 매우 뛰어납니다. 이것으로 후견인 선임 청구를 막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이 보고서들이 있다면 기본적인 판단력이 있는 어떤 판사라도 그런 신청은 즉시 기각할 겁니다. 그녀는 내게 확신을 주었다. 하지만 당신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그런 절차에 직면하는 것만으로도 무섭죠. 나는 진료실에 나설 때 마음속에 5만 가지 감정이 뒤섞였다. 강력한 법적 방어 수단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걷고, 읽고, 꿈꾸는 것을 가르쳤던 그 아이가 어떻게 나를 파괴하려 음모를 꾸미는 낯선 사람이 되었을까? 다음 단계는 더 복잡했다. 나는 그들의 의도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정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나는 집의 주요 지점에 녹음 장치를 조용히 설치했다. 이것은 나를 편안하게 하는 일은 아니었다. 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항상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특별했다. 나는 그들의 계획에 대한 실시간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며칠 동안 내가 얻은 녹음은 내 최악의 예상보다 더 끔찍했다. 그들이 내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무심한 잔인함. 내가 무능력하다는 착각을 만들기 위해 고안한 그들의 상세한 계획. 나를 통제한 후 내 돈을 어떻게 탕진할지 논의하는 것까지. 새로운 녹음 하나하나가 칼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내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확보했습니다. 정은 변호사는 가장 핵심적인 녹음 몇 개를 들은 후 내게 확신을 주었다. 이것들로 우리는 어떤 후견인 선임 시도에도 맞서 당신을 변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 미신의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고소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말했다. 기묘한 평온함을 느끼면서 추문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수아 공방의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그저 그들이 내 삶에서 사라지고 다시는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정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교묘했다. 공개적인 대결. 그들이 가장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진짜 의도를 폭로하는 것. 서울의 상류사회와 재계 엘리트들 앞에서. 법정은 필요 없었고 경찰도 필요 없었으며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도 필요 없었다. 오직 가장 완벽한 시기와 장소에서 폭로될 노골적인 진실만이 필요했다. 이상적인 기회가 스스로 찾아왔다. 수아 공방 40주년 기념 파티. 한 달 후 유명한 신라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모든 사람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친구들, 사업 파트너들, 서울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 심지어 전문 언론까지. 이것은 나의 거대한 마지막 공연을 위한 완벽한 무대가 될 것이다. 동시에 나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계속 건망증 있는 노인 역할을 해야 했다. 다음 날 하루하루는 내 자제력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들의 거만한 발언에 미소 지으며 대처해야 했고 내 물건을 뒤지는 것을 못 본 척해야 했으며 그들의 거짓된 걱정에 감사하는 척해야 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예은이 내 개인 우편물을 훔쳐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추궁하는 대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척했다. 예은아, 뭘 찾고 있니? 나는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녀가 완벽하게 숙달한 그 달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엄마 우편물을 정리해드리는 것뿐이에요. 몇몇 청구서가 연체된 것 같아서요. 제가 처리해드릴까요? 정말 자상하구나. 나는 대답하며 그 청구서들의 결제일이 분명히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괜찮아. 소라가 사무실에서 모든 청구서를 처리할 거야. 그녀의 얼굴에 한 줄기 좌절감이 스쳤지만 이내 그녀의 능숙한 미소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그들이 논의했던 그런 종류의 증거, 즉 미납된 청구서, 재정적 혼란, 일상적인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징후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 또 다른 날 나는 혜정이 내 서재에서 조용히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누구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나는 무심코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요. 그녀는 너무 빨리 대답하여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제가 그분께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걱정하는지 말씀드렸어요. 당신이 요즘 정말 멍해 보인다고요. 나이 때문일까요? 나는 그녀의 말에 동조했다. 가끔은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거의 감추지 않은 아기가 번뜩였다. 나는 그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고 있었다. 나중에 나는 우리 집 통화 기록을 확인했고 그녀가 후견인 선임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지훈이 그들이 분명히 사적으로 논의했던 주제를 직접 꺼냈다. 엄마, 저희가 요즘 엄마가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나를 역겹게 만드는 가식적인 걱정에 어조로 시작했다. 아마 제가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의 제안을 고려하는 척했다. 어쩌면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가끔은 좀 버겁다고 느낄 때도 있어. 그 나이에는 완전히 정상이에요. 혜정이 끼어들었다. 제 친척도 그랬어요. 하루는 괜찮다가 다음 날에는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렸죠. 정말 안타깝네요. 나는 중얼거리며 세 사람이 공모하는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내가 소위 능력 저하를 겪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나중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구축하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지훈이 계속 말했다. 그의 손을 내 손 위에 얹었다. 한때 따뜻하게 느껴졌을 이 행동은 이제 나를 역겹고
계산적으로 느끼게 했다.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할게요. 엄마는 그냥 몇몇 서류에 서명만 하면 돼요. 예은 씨가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요. 서류요? 나는 혼란스러운 척하며 물었다. 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엄마. 예은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냥 지은 씨가 엄마의 계좌나 부동산 같은 일을 처리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엄마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 정말 자상하구나.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내일 천천히 살펴볼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긴장감이 그를 배신했다. 하지만 빨리 서명하면 제가 빨리 엄마를 도울 수 있죠. 그날 밤 나는 방에서 혼자 그날의 녹음을 확인했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잠자리에 들자마자 세 사람은 자신들의 중요한 진전을 축하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빨리 넘어왔어. 지훈이 말했다. 며칠 안에 엄마의 일반 미임장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후에는 완전한 후견인 선임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지. 너무 일찍 기뻐하지 마. 혜정이 경고했다. 네 엄마는 항상 영리했어. 우리가 엄마가 제대로 보지 않고 사면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해. 날 믿어. 지훈이 오만하게 대답했다. 내가 엄마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완전히 알고 있어. 나는 녹음을 껐다. 마음속에는 메스꺼움이 일었지만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에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고 나를 조종할 수 있다는 능력에 너무나 자신만만하여 완전히 경계심을 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말, 모든 임무가 자세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예나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이미 서울에 도착했고 우리의 약속대로 아영의 집에 조용히 머물고 있었다. 엄마가 제게 말씀하신 것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녹음을 들은 후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내 친오빠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죠? 탐욕은 사람을 변하게 한단다. 예나야. 나는 슬프게 대답했다. 그리고 지우는 늘 그 씨앗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 지름길을 택하고 남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성향 말이야. 그래도 후견인 선임을 계획하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다니. 이건 너무 끔찍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기 전에 그들을 막는 거야. 나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고통에 잠기지 말라고 말했다. 백현 씨와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예나의 목소리에 활기가 되돌아왔다. 계약서가 정확하게 서명되었어요. 그분은 우리가 통보하는 날짜에 공식 발표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아주 잘했어. 나는 칭찬했다. 이렇게 훌륭하고 정직하며 충성스러운 딸을 키웠다는 것에 한없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럼 은행 송금은 모두 준비되었어요. 매각 대금이 들어오는 즉시 해외에 설립된 우리 계좌로 즉시 이체될 겁니다. 지훈 씨는 절대 손댈 수 없을 거예요. 그가 어떤 방법으로든 후견인 선임을 받아낸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잘했어, 딸. 나는 칭찬했다. 이렇게 훌륭하고 정직하며 충성스러운 딸을 키웠다는 것에 한없는 자부심을 느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완벽한 시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수아 공방 40주년 기념 파티는 2주 후였다. 초대장은 이미 발송되었고 손님 명단에는 서울의 최고 상류층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유명한 신라 호텔도 이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고 있었다. 지훈, 예은, 혜정은 나보다 더 이 행사를 기대하고 있었다. 물론 그들의 이유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에게 이것은 자신들을 수아 공방 제국의 당연한 상속인으로 포장하고 내 재산을 통제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이용할 권력자들과 인맥을 쌓을 절호의 기회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이 파티가 사실은 평생 가장 큰 굴욕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수화 공방 40주년 성대한 파티에 예나와 정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나는 윤백현 씨에게 회사를 매각하는 협상을 완료했다. 가격은 매우 높았고 시세보다 훨씬 높았다. 계약은 비밀리에 체결되었고 공식 발표 전까지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파티 당일 아침, 나는 가슴에 기묘한 감정을 안고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불안감과 결심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나는 작은 손님방 창밖을 내다보았다. 지훈과 예은이 내 안방을 차지했을 때 내가 쫓겨나 살게 된 그 방이었다. 나는 성북동의 건물들 위로 해가 수줍게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이 집에서 내가 보게 될 마지막 일출이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들여 지은 이 집을 이제 영원히 떠날 것이다. 나는 차분하게 준비하며 그 아침의 모든 순간을 음미했다. 나는 베란다에서 제스민 차를 마시며 돌아가신 남편 구경 씨가 수십 년 전 설계한 정원을 바라보았다. 나는 향수에 잠겨 그가 그의 장미들을, 특히 그가 정성껏 가꾼 노란 장미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떠올렸다. 그는 항상 노란 장미가 사랑이 싹트기 전에도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오정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중얼거렸다. 구경 씨를 아는 한 그는 나보다 더 분노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언제나 올곧은 사람이었고 원칙을 고수하며 어떤 형태의 배신도 용납하지 못했다. 내 생각은 혜정에 의해 끊겼다. 그녀는 너무나 값비싼 잠옷을 입고 물론 내 신용카드로 산 것이었다. 베란다에 나타났다. 일찍 일어났네. 그녀는 가식적인 친근함으로 말했다. 오늘 밤 파티 때문에 긴장돼? 전혀. 나는 침착하게 대답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냥 아침을 즐기는 중이야. 그녀는 의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간의 강제동거, 생활 동안 나는 이 여인의 모든 눈빛, 모든 어조를 해독하는 법을 배웠다. 혜정은 평생 단 하루도 일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전 남편의 위자료로 살았고 이제는 분명히 딸과 사위의 자원,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자원에 의존하고 있었다. 예은이랑 나는 이따가 머리하러 갈 거야.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덧붙였다. 당신도 우리랑 같이 가야지. 풀코스로 관리받고. 그녀의 말은 그들이 또 내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들여 사치스러운 미용 시술을 받으려 한다는 뜻이었다. 초대해줘서 고맙지만 나는 이미 내 단골 디자이너와 약속이 있어. 나는 대답했다. 사실 나는 더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 정은 변호사와 최종 점검을 하며 내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에 완벽한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마음대로 해.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분명히 그들의 일정에 나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도한 듯했다. 그냥 파티에 늦지 마. 오늘이 회사에겐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오늘 하루는 분명히 잊지 못할 날이 될 거예요. 나는 그녀가 해독할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나는 택시를 불렀다. 내 차를 운전하는 것을 피했다. 내 동선에 대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는 운전사에게 롯데월드타워 쇼핑센터에 내려달라고 했다. 그곳에서 쇼핑을 하는 척하기 위해서였다. 택시가 떠나자마자 나는 즉시 다른 차를 불러 서초동에 있는 정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예나는 이미 아영과 함께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그곳에 한마음으로 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다. 지난 몇 달간의 매일 같은 굴욕 속에서 내 딸과 내 가장 친한 친구는 나를 제정신으로 유지시켜준 존재들이었다. 엄마,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내가 문에 들어서자마자 예나가 나를 안으며 말했다. 은행 송금 서류는 어젯밤에 모두 처리되었어요. 매각 대금의 80%는 이미 해외 계좌로 안전하게 들어갔어요. 저 여의도, 아파트도 모든 것이 꾸며졌어요. 아영이 덧붙였다. 언제든 이사할 수 있어요.
어제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엄마 보석과 중요한 서류들도 모두 옮겨 놓았어요. 정은 변호사는 늘 잘 재단된 정장 차림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을 가리켰다. 세빛재단에 집을 기부하는 서류도 발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설명했다. 재단의 오 관장님과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발표가 되는 즉시 인수인계를 진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녀는 또 다른 서류철을 가리켰다. 이것은 회사 매각 서류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합법적이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다. 내가 아이들을 키웠던지, 내가 맨몸으로 일궈낸 회사.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된 후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녹음은요.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비밀리에 녹음했던 대화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모두 편집되었고 언제든 재생할 수 있어요. 예나가 대답했다. 우리는 가장 진실을 폭로하는 부분들을 골랐어요. 특히 엄마의 소위 능력 상실과 후견인 선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요. 완전한 의료 보고서들도 여기 있습니다. 정은 변호사가 덧붙이며 또 다른 서류철을 꺼냈다. 3명의 다른 의사들이 모두 당신의 완전한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국내 어떤 판사도 이 보고서들을 본 후에는 후견인 선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내가 내린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예나는 내 순간적인 동요를 알아차리고 물었다. 우리가 그냥 사적으로 그들과 대치하고 나가라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안 돼, 얘야.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나에게 단순히 재정적인 타격을 준 것이 아니야. 그들은 내 존엄성, 내 자존감을 파괴하려 했어. 그들은 나 스스로의 이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어. 이런 굴욕은 공개적이었고 매일매일 친구들, 직원들, 지인들 앞에서 조금씩 쌓였어. 내 반격도 공개적이어야 해. 아영은 내 손을 잡으며 지지를 표했다. 수아야, 넌 늘 강했어. 대학 시절부터 그랬지. 그때 너는 첫 섬유 공방을 열기 위해 아버지에게 맞섰고 우리 나머지는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을지나 걱정했었잖아. 나는 그 옛날 기억이 웃었다. 그래, 나는 결코 관습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80년대 초 내가 첫 수화 공방을 열었을 때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여성은 거의 없었다. 전통적인 남자였던 아버지는 딸이 사업 세계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것을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여자의 자리는 집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그는 항상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고집했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얼마 후 나는 태국으로 사업 출장을 갔다가 구경 씨를 만났다. 그는 그곳의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다. 그 시대의 많은 남자들과는 달리 구경 씨는 나의 독립심과 야망을 높이 평가했다. 6달 후 우리는 결혼했다. 우리는 가정을 꾸렸을 뿐만 아니라 함께 제국을 건설했다. 15년 전 그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겪은 가장 무거운 타격이었다. 구경 씨는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아영은 내 마음을 꿰뚫어 보듯 말했다. 그는 항상 네가 자신이 아는 가장 용감한 여자라고 말했어. 나는 제멋대로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을 닦았다. 그럼 오늘 밤의 마지막 세부사항을 확정하자. 나는 주제로 돌아와 말했다. 어떤 실수도 그들이 나중에 반격할 기회를 줄 어떤 허점도 있어서는 안 돼.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계획의 모든 측면을 꼼꼼히 검토했다. 사건의 순서, 각자의 위치, 녹음 재생 방법, 모든 것이 군사작전처럼 정밀하게 계산되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회의를 마치려던 순간 나는 떠올렸다. 김진우 씨를 파티에 초대했어.
아영은 놀라서 눈썹을 치켜떴다. 그 부동산 기업가, 상공회의소 행사에서 만났던 그분? 맞아. 나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확인했다. 요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어. 그냥 좋은 친구일까? 아영은 놀리듯 웃었다. 나는 스스로도 오랜만에 처음으로 웃었다. 현재로서는 친구야. 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하지만 미래는 누가 알겠어? 정은 변호사 사무실에 나설 때 나는 다가올 일에 대한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는 정말로 예약해둔 미용실로 향했다. 결국 나를 파괴하려던 사람들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면 여왕처럼 보여야 할 테니까. 미용실에서 디자이너가 내 머리를 우아한 헤어스타일로 빗어 넘기는 동안 나는 모든 것이 변한 그 순간을 떠올렸다. 내 인내심의 마지막, 한계점이었던 그날 오후를 나는 우아한 헤어스타일, 정교한 화장으로 얼굴을 돋보이게 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다가올 전투를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다는 느낌이었다. 집은 온통 부산했다. 예우는 것이 거울 앞에서 이 귀걸이 저 귀걸이를 대보며 왔다 갔다 했고, 혜정은 파티 준비에 대한 지시를 누군가에게 큰 소리로 전화로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훈, 내 아들은 소파에 앉아 무심하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 모든 소란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이제야 돌아왔어. 예은이 소리쳤다. 자기 파티에 늦을까봐 걱정했잖아.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가식적인 걱정은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었다. 지난 석 달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내 아내의 친정으로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었다. 그는 오직 내 신용카드와 내 수입차 열쇠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냥 마지막 세부 사항들을 처리하고 왔어. 나는 침착하게 대답하며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 준비해야지. 서둘러. 혜정이 휴대폰으로 입을 가리고 내게 경고했다. 기사님이 1시간 후에 오셔서 호텔로 오실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일부러 느린 걸음으로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 진실의 순간, 정의의 순간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정의라고 불릴 수 있다는 말이다. 내 방에서, 아니 이제는 내가 사는 그 작은 손님방에서 나는 옷장을 열고 이 행사를 위해 준비한 드레스를 응시했다. 지훈이 친절하게 제안했던 짙은 남색 드레스가 아니었다. 와인처럼 우아한 짙은 붉은색 드레스였다. 이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동양 문화에서 내가 수입섬유 사업을 하면서 자주 접했던 붉은색은 권력, 행운,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축하를 상징했다. 그리고 오늘 밤 나는 분명히 축하할 일이 많았다. 1시간 후 우리는 모두 신라호텔로 향하는 리무진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 세 사람이 파티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을 관찰했다. 그들은 분명히 매우 흥분해 있었다. 회사 4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수화공방 제국의 상속인으로 포장할 수 있는 기회 때문이었다. 내 재산을 통제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이용할 권력자들과 인맥을 쌓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이 파티가 사실은 평생 가장 큰 굴욕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너무 길게 말하지 마. 혜정이 지훈에게 경고했다. 그냥 엄마의 사업을 물려받을 기회에 감사하다고 말해. 하지만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언급하지 마. 그럼 누가 회사 승계에 대해 물으면요? 예은이 의심스러운 듯 물었다. 그냥 우리가 자연스러운 전환기에 있다고 말해. 혜정은 내가 이미 꿰뚫어본 그 능숙한 어조로 대답했다. 수아 씨가 명목상으로는 아직 경영을 맡고 있지만 네가 이미 대부분의 행정 책임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이야. 이것은 물론 파렴치한 거짓말이었다. 지우는 가족 사업에 단 한 번도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가 가게에 나타난 몇 안 되는 경우는 돈을 가져가거나 회의실을 자신의 사적인 일에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밤 8시 정각에 신라호텔 연회장에 도착했다. 웅장하고 화려하며 이국적인 꽃 장식과 부드러운 조명이 우아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수화 공반의 독점적인 희귀식물 컬렉션은 장식품으로 교묘하게 배치되어 넓은 공간에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입구에는 직원들이 줄지어 우리를 맞이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수십 년간 나와 함께 일해왔다. 지훈, 예은, 혜정이 파티의 진짜 주인인 양 내 앞을 걸어갈 때 직원들의 얼굴에 스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나는 알아차렸다. 이 회장님, 15년 넘게 나와 함께 일해온 개인 비서 소라가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준비되었습니다. 문서들은 오디오 비디오 제어실에 있고 프레젠테이션은 회장님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은밀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 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거의 200명의 손님들이 모여 있었다. 서울의 상류층 인사들, 영향력 있는 기업가들, 금융 전문가들, 기자들, 정치인들, 외교관들. 지난 40년 동안 어떤 식으로든 수화 공방의 여정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역동성을 흥미롭게 관찰했다. 지훈, 예은, 혜정은 연회장을 누비며 마치 자신들이 진짜 주인인 양 행동했고 자신들을 회사의 미래라고 소개했다. 나는 예은이 한 무리의 상류층 여성들에게 브랜드를 어떻게 현대화할 계획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혜정은 몇몇 기업가들과 다가올 투자, 기회에 대해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다. 정말 시간 낭비하지 않는군. 안 그래? 익숙한 목소리가 내 옆에서 들렸다. 진우 씨였다. 그는 우아한 짙은 생양복을 입고 샴페인 2잔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기회를 잡는데 항상 효율적이죠. 나는 그가 내민 잔을 받아들며 대답했다. 특히 그 기회가 자신들의 것이 아닌 돈과 관련될 때는요. 진우 씨는 그동안 내가 알아차린 그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내 나이 또래의 많은 남자들과는 달리 그는 나를 한 번도 부유한 노인이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감탄 위에 세워진 진실한 것이었다.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가 걱정스러운 기색을 담아 물었다. 이렇게 준비된 적은 없었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예요. 바로 그때 나는 예나가 조용히 행사장에 들어서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의 약속대로 그녀는 혼자 왔고 즉시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 옆에는 정은 변호사가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영은 이미 무대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사회자와 무심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군요. 진우 씨가 말했다. 그럼 이제 쇼를 시작할 때네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다. 나는 연회장 중앙에 설치된 작은 무대로 걸어갔다. 사회자가 수화 공방 창립자이자 이사회 의장의 연설 시간이라고 발표했다. 나는 지훈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당혹감을 알아차렸다. 그는 내가 직접 연설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한 듯했다. 나는 무대에 올랐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맨몸으로 제곡을 건설한 자신감을 담아서 나는 청중을 바라보았다. 친구들, 사업 파트너들, 충성스러운 고객들.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든 새 얼굴, 지훈, 예은, 혜정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전략적으로 무대 근처에 서서 내가 인지 능력이 저하된 늙은이의 짧고 혼란스러운 연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내면 즉시 모든 것을 인계받을 준비가 된 채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입을 열었다. 내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오늘 저는 수화 공방이 40주년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무한한 기쁨을 안고 섰습니다. 아래층의 웅성거림이 멈췄다.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장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더 흥미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파트너들이 이 큰 변화를 목격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지훈의 눈에 스치는 혼란, 예은의 점점 커지는 긴장감, 그리고 혜정의 갑작스러운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그들 중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했다. 나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오디오 비디오 제어실에 은밀한 수신호를 보냈다. 내 뒤에 대형 스크린이 밝아졌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때가 되었다. 진실이 밝혀질 때. 그리고 오늘 밤 어떤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내 뒤에 대형 스크린이 밝아졌다. 수화 공방의 로고가 나타났다. 40년 전 내가 작은 임대 가게와 불타는 결심만 가지고 있었을 때 손수 만들었던 그 로고였다. 연회장은 침묵에 잠겼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프레젠테이션으로 향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나는 목소리를 올리며 계속 말했다. 저는 맨몸으로 수화 공방을 세웠습니다. 여성 기업가가 드물었던 시대에 저는 남성 위주의 시장에서 길을 개척했습니다. 편견에 맞서고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추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하지만 인생은 제게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 항상 낯선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서 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이제 아시아 연합 공방에 로고가 찍힌 계약서가 나타났다. 나는 아래층에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를 들었다. 특히 그 싱가포르 그룹의 이름을 즉시 알아본 사업 파트너들의 소리였다. 저는 수화 공방이 방금 아시아 연합 공방에 인수되었음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협상은 재정적으로 만족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으로도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나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이목구비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무대 쪽으로 2걸음 걸어왔지만 내가 전략적으로 옆에 배치해둔 경비원들에게 교묘하게 제지당했다. 거래는 어제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계속 말했다. 오늘부터 수화 공방은 국제적인 리더십 아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며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장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예은의 표정은 정말 값진 것이었다. 그것은 충격, 분노,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운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회사를 장악하려던 그녀의 꿈이 눈앞에서 증발했다. 혜정은 뻣뻣하게 서서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들의 종이 집이 무너지는 동안 필사적으로 표면적인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듯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저는 여기서 은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환기 동안 저는 특별 고문으로 계속 남아 새로운 팀과 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것입니다. 결국 저는 67세이고 아직 기여할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말은 그들 세 사람에게, 즉 나의 무능력에 대한 그들의 암시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었다. 나는 아래층의 몇몇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아직 내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계속 말했다. 오디오 비디오 제어실에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바꾸라는 신호를 보냈다. 제가 최근에 내린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성북동에 있는 내 대저택 사진이 나타났다. 이어서 세빛재단의 로고가 나타났다. 나는 눈꼬리로 내가 특별히 초대한 오 관장님이 감격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제 집 바로 성북동에 있는 그 대저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찬이나 축하 행사를 위해 제 집에 방문하셨을 겁니다. 이 집은 세빛재단에 온전히 기부될 것입니다.
그들은 소외된 노인들을 보살피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즉시 열렬하게 울려 퍼졌다. 자선 사업은 서울 상류사회에서 언제나 환영받는 일이었다. 비록 많은 경우 사진을 찍기 위한 목적일 뿐이었지만 내 경우에는 이 결정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고 나와 내 동맹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응징의 정의가 담겨 있었다. 공식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는 48시간 이내에 완료될 것입니다. 나는 설명하며 지훈, 예은, 혜정의 얼굴에 점점 커지는 공포를 관찰했다. 이 시간은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손님들이 개인 물품을 정리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손님이라는 단어에 대한 나의 강조는 간과되지 않았다. 나는 몇몇 가까운 손님들이 눈썹을 치켜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내 아들 가족이 내 집에 이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혼란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오늘 밤의 축하 행사가 계속되기 전에 내 어조는 진지해졌다. 저는 지난 수년간의 친구들과 파트너들에게 제가 내린 이 겉보기에는 갑작스러운 결정의 이유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호를 보냈다. 내 뒤에 대형 스크린이 다시 전환되었다. 이번에는 내가 집에서 비밀리에 녹음했던 수많은 대화 중 하나가 재생되었다. 예은과 혜정이 내가 어떻게 노망이 났고 사업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는지 논의하는 내용. 지훈이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계획을 세우는 내용. 연회장은 침묵에 잠겼다. 손님들의 놀라움과 분노에 찬 헐떡거림만이 그 침묵을 깼다. 서울 사교계에서는 그렇게 많은 턱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증거를 만들면 안 될까? 지훈의 목소리가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 울려 퍼졌다. 우편물을 가로채거나 결제일을 조작하거나 그런 종류의 일들 말이야. 그럼 우리가 후견인 선임을 받은 후에는 엄마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녹음 속 예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분당 쪽에 아주 좋은 요양원 몇 군데가 있어. 내 아들의 목소리가 냉혹하게 대답했고 몇몇 손님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환경도 아주 조용하고 의료시설도 아주 좋아. 거기서 잘 지내실 거야. 나는 손짓으로 재생을 멈췄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상처는 이미 입혀졌다. 지훈은 순식간에 몇 인치나 작아진 듯 보였다. 예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혜정은 갇힌 동물처럼 필사적으로 출구를 훑어보았다. 여러분께서 보셨듯이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저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 자유와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은 변호사가 이때 우아한 가죽 서류철을 들고 무대에 올랐다. 이분은 저의 변호사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나는 소개했다. 그녀는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에게 전달할 서류가 있습니다. 정은 변호사는 거의 정교하게 안무된 듯한 정밀함으로 무대를 내려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지훈, 예은, 혜정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그들 각자에게 공식적인 봉투를 건넸고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퇴거 통지입니다. 방금 발표된 내용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퇴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는 지훈에게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건넸다. 모든 후견인 선임 시도를 금지하는 예방적 법원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임수와 여사님이 지난 몇 주 동안 세 명의 독립적인 전문가에 의해 증명된 바 정신적 및 신체적 능력이 완전히 건강하다는 완전한 의료 보고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내 아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가득했다. 한순간 나는 그가 폭발하여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행사를 방해하려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변의 비난하는 시선은 견딜 수 없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듯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은의 팔을 잡고 혜정에게 눈짓을 보낸 후 가장 가까운 출구를 향해 황급히 걸어갔다. 아, 제가 거의 잊을 뻔했네요.
나는 그들을 불러 세웠고 그들은 중간에 멈춰섰다. 제 계좌에 연결된 모든 신용카드는 제가 시계를 보니 20분 전에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비상금이 필요하시면 지금 당장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격이었다. 나는 예은의 어깨가 완전히 축 늘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 세 사람은 호기심 가득한 귓속말, 심지어 노골적인 조롱의 시선 속에서 연회장을 황급히 빠져나갔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치워진 듯한 느낌이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지나갔다. 내가 몇 주 동안 두려워하고 계획했던 대결은 끝났다. 이제 앞을 내다볼 때였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나는 훨씬 더 가벼운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이 드라마틱한 간주에 대해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원래 수화 공방 40주년을 축하할 계획이었던 방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고통스러운 진실에 직면하게 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나가 무대에 올라 내 손을 잡으며 무언의 지지를 보냈다. 아영도 뒤이어 합류했고 세빛재단의 오세연 관장님도 함께였다. 여러분께 오세연 관장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는 말했다. 이 놀라운 여성은 저의 오래된 집을 진정으로 보살핌과 존엄이 필요한 수십 명의 노인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로 바꿀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매우 열렬했다. 자선 사업은 서울 상류사회에서 항상 큰 인기를 얻었다. 오 관장님, 70대이지만 많은 젊은이들보다 더 활기찬 여성은 마이크를 넘겨받아 짧게 연설했다. 이 놀라운 기부로 혜택을 받을 모든 노인들을 대표하여 임 여사님께 영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대저택은 단순히 살 곳이 아니라 사회에서 종종 잊혀지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과 존엄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아래층의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았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긴장과 충격에서 관대함과 회복력에 대한 진심 어린 축하로. 이제 나는 선언했다. 여러분 모두 이 멋진 밤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밴드는 곧 연주를 시작할 것이고 저녁 식사가 제공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기업의 40년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합시다. 그렇게 나의 친애하는 친구들. 나는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던 사람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다. 인생은 정말 기묘하지 않은가? 오늘 67세의 나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단계의 삶을 살고 있다.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내 아파트는 매일 아침 내게 평온함을 가져다주고 50세 이상 여성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가 새로 설립한 재단은 내게 새로운 사명감을 주었다. 그리고 진우 씨, 가장 좋은 순간에 내 삶에 들어온 멋진 남자. 그는 내게 사랑이 있어서도 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날 밤 신라호텔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내가 회사 매각을 발표했을 때 지훈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 혜정이 48시간 안에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창백함, 내가 모든 신용카드를 취소했을 때 예은의 얼굴에 나타난 공포. 그 느낌은 마치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치워진 것 같았다. 이것은 옹졸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였다. 내 존엄을 되찾고 내가 여전히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있다는 것을. 내 오래된 집은 이제 수십 명의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살핌과 존중을 받고 있다. 나는 가끔 그들을 찾아간다. 한때 탐욕으로 더럽혀졌던 그 공간이 이제 진심 어린 미소와 감사로 가득 찬 것을 볼 때마다 깊은 위안을 느낀다. 한때 음모와 나를 무능력자로 선언하려는 계획으로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예술 워크숍과 원예 프로그램이 가득한 곳이 되었고 노인들은 그곳에서 다시 사명감과 소속감을 찾았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날 밤 이후 지훈, 예은, 혜정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반격하려 했다.
지우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회사 매각을 무효화하려 했지만 모든 서류는 흠잡을 데 없었다. 예은은 며느리로서 집의 권리를 주장하려 했지만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라 그녀의 변호사조차 포기하라고 조언했다. 혜정은 늘 현실적이었고 가장 먼저 항복하여 제주도에 있는 전 남편에게 돌아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그들을 따라잡았다. 내 돈이 없어지고 안정된 거처가 없어지고 수화 공방 상속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도 사라지자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을 해야만 했다. 그들은 평생 처음으로 정직하게 일했다. 지우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판매원 일을 찾았고 늘 자신의 패션 감각을 자랑하던 예은은 이제 자신이 예전에 자주 쇼핑하던 명품 부티크에서 점원으로 일한다. 인생은 정말 기묘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날 밤으로부터 6달 후 나는 지훈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나의 용서를 구했다. 그는 자신이 탐욕에 눈이 멀었고 예은과 혜정에게 휘둘렸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는 이제 매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서 노력의 가치를 이해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는 즉시 답장하지 않았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예나의 끈질긴 설득 끝에 나는 그를 만나기로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우리는 모자 관계와 비슷한 것을 재건하고 있었다. 물론 예전과는 달랐고 결코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후회할 때는 용서의 공간이 생기는 법이다. 예은과는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과 이혼 후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고 들었다. 의외로 그녀는 한 노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내 옛집에서 세빛재단이 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반성하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가장 놀라운 것은 내가 매일 깨닫는 사실이다. 인생은 항상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을. 67세,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자리를 내줄 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충만하고 흥미진진한 단계 중 하나를 살고 있다. 나이든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내 재단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대만 전역과 심지어 인근 국가에서도 신청서가 들어오고 있다. 이 여성들은 나처럼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들에게는 꿈과 프로젝트와 비전이 있다. 진우 씨와 나는 석 달 전 결혼했다. 친지와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따뜻한 식에서였다. 70세인 그와 나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생은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생긴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여행하고 함께 탐험하며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운다. 지난주에는 국제 표준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다. 복잡한 스텝들을 조율하려 애쓰는 우리의 어색한 모습은 정말 우스꽝스럽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우리가 결코 누구에게도 우리의 나이 때문에 우리가 작거나 무능하거나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월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짐이 아니라 경험의 축적이고 배움이고 지혜이며 오만한 젊은이들이 살 수도 가장할 수도 없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 안에 힘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내 이야기는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 얼굴의 모든 주름은 우리가 치른 싸움, 우리가 배운 교훈, 우리를 형성한 기쁨이나 고통의 순간을 이야기한다. 내 이야기가 어땠나요?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나요? 아니면 당신이 아는 사람이 가족의 배신에 직면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댓글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치 우리가 직접 대화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것은 존엄과 존경을 위한 이 싸움에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다시 체험하는 데는 많은 힘이 필요했습니다. 내 생각을 정리하고 이 사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묘사하기 위한 정확한 단어를 찾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은 저와 이 채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저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직면하여, 저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직면하여 겨울 곳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당신을 웃게 하고, 울게 하고, 울게 하고, 울게 하고, 또한 가능하다면 슈퍼 감사 버튼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것은 채널이 매일 저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소액 후원의 한 방법입니다. 고품질 채널을 유지하는 데는 장비, 연구 등 많은 비용이 듭니다. 당신의 모든 기여는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가 이 작업을 계속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해지고 들려야 할 더 많은 이야기들을 가져오는데, 저는 항상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일종의 치유라고 믿습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힘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 모든 노력은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힘, 우리의 적응력, 그리고 인생의 폭풍에 맞서는 우리의 용기입니다. 비록 그 폭풍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하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제 아들이 아내와 장모를 데리고 저와 함께 살러 왔고, 심지어 제게 마음에 안 들면 너희가 직접 다른 집을 찾아 나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웃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제가 실행했을 때 웃은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